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고등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한 배경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 조사 쟁점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1시간 20분 전쯤에 12시 44분에 특검 측에서 언론에 공지를 한 내용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조사는 잘 진행이 됐고요.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지금 끝났을 걸로 보이는데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진실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애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마음을 이렇게 바꿨네요. 만약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막는 특검 측과 실랑이가 있게 되면 국민께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개 과정을 보면 애당초에 특검이 약간 무리한 소환 예정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소환을 했다고 소환하겠다. 소환했다 이 부분을 언론에 공지를 했잖아요. 몇 시? 9시에 소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 원칙이 그거다. 인권규칙이나 아니면 공보규정에 따르더라도 비공개해야 되는데 소환 일정을 미리 언론에 공지한 것은 공개 소환 아니냐라고 반발하면서 10시로 늦춰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시에 가면 비공개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 10시로 늦춰달라는 그 말 자체를 또 특검에서 언론에 또 공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러면 비공개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흘러간 것이지 이게 1시간 늦추는 목리를 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이건 물론 규정에 따른 거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자 하는 특검 측에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런저런 갈등 끝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 안 된다. 그래서 조사에 응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뭐 조현삼 변호사님 공개 출석을 했으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은 종식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서 목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주차장 출입이라든가 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검과 기싸움을 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더 나아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아마 조은석 특검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지난번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특검에는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개 소환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의 첫 기싸움. 일단 특검팀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팽팽히 맞섰던 양측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 장면 공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특검팀을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모든 피해자가 국민이 된 셈이란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저희가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출석했던 전례를 살펴봤을 때 공개 출석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랑 다르게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포토라인 서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정문으로 출입을 했죠. 그 자리에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죄하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첫 번째 수사 조사에 응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사과와 사죄의 그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 수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각종 준칙이라든 규칙을 살펴보게 되면 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규정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 관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위중한 위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관 출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런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수사 중간에 브리핑하는 그런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란 특검법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특혜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네. 특혜 주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공보준칙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네. 그분들은 전부 다 그때는 다 공개 출석을 하도록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2019년도에 그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조국 전 장관 정진상 씨도 다 비공개 출석을 했어요. 예.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주장하는 것이 물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만 잘못된 건 아니죠. 두 번째,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피의자로 출석한 게 아니에요. 내란죄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 혐의자의 피의자고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피의자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박 특검보의 저 해명도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특검이라는 것은 저런 정치적인 멘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른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게 된 것도 있었던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이지 있을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반드시 공개 소환을 하겠다. 이것이 법에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법적 근거로 꼭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부분은 침착하게 사실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또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네, 뭐 피의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셨고 지금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준칙을 통해서 중간중간 수사 상황을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좀 재미있으면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이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얘기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 외환 혐의의 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우를 갖춘다면 뭐 통상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게 관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수사 주체들의 선택이죠. 뭐 어떤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그 피의자 신분이 또 전직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수사기관은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피의자 인권을 전혀 무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재판이라는 존재가 왜 있습니까? 이거 사실관계를 따져봐서 내란죄가 확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네. 어떤 전직 대통령은 그 수사 없이 그냥 기소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전직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다는 것만 갖고 인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전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권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하고. 이거는 인민재판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엄밀한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또 특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걸 너무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울고검 6층에서 최명성, 송진우 변호사의 입회하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경찰 엘리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박 총경이 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된 상태다.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우선 피고발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고발인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좀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들여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발 내용 자체가 그 당시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불법 체포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 내용 자체가 굉장히 터무니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박 총경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수사를 했던 그런 총경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대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물론 그 경찰에도 제척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다른 수사관들도 있는데 하필 왜 해당 경찰관이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물론 저 박창환 총경은 되게 엘리트입니다. 수사도 잘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사법시험도 붙은 분이고. 그런데 하필 피고발인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나중에 조사받았던 그 피조사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특검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렇게 따지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검을 만든 이유는 좀 더 중립적인 단체가 다른 분들이 와서 수사를 가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수사했던 분들 그대로 모시고 와서 그대로 수사하게 해요. 그러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수사 연속성을 위한 차원이다라는 이 주장 자체가 좀 논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쭉 해왔는데 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한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특검에도 특검보도 있고 여러 검사들도 있고 한데 굳이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계속할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다른 분들로 피고발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지금 저 문제 제기한 거는 합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수사 당국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발인들이 수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고요. 윤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수싸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큰 그 관심거리가 아닐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입증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외환 관련해서 본인 수사의 주안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외환 이외에는 내란 관련해서는 참고인성 조사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기는 어렵고 또 답을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외환죄에 관련돼서 김용현 장관과의 김용현 장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명령을 했는지 또는 김용현 장관이 실제 했는지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병구속 영장 여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거기에 비중이 있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란 외환 관련해서 과연 진술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세히 진술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수립이 앞으로 정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각 인선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들이 소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생활비로 혹은 200, 300이라씩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수입과 지출이 납득이 안 된다. 국민 청문회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어떤 의혹도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일까요? 근데 청문회 그거는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어요. 그래서 8억이 표요. 그 2억의 자녀 유학비 빼고 6억이 표요. 6억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자를 안 줘요. 그럼 이걸 저희가 해명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해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거는 해명된 게 아니죠. 그냥 피의자가 이렇게 조성했습니다라고 주장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자료,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증여세를 신고한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청문회 그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얼른 더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부실할지언정 부족할지언정 자료를 주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하다?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얘기해야 충분해지는 것이지 의혹의 대상자고 의혹을 옹호하는 분들이 충분하다 하면 충분해지는 겁니까? 저는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 자체를 좀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명하고 만약에 소명이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 정도가 다합니다. 이 정도의 자세가 나와야지 어떻게 전향적으로 입장을 고려해 볼 만한데 지금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여기서 중단합니까? 그럼 국민께 호소해야죠. 자, 공직자의 자격이나 앞으로 공직자의 기준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그 대통령께서 만약에 공직자 임명 기준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는 국회에서 엄격하게 공직자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국민들한테 앞으로 공직자의 기준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문이 가시지 않은 부분은 다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지난 만찬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자 논란을 거론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거 협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워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취지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절대 협박성 발언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을 들고 수년간 탈탈 먼지 털기식 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한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혐의도 덮어씌우는 그런 수사기관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낙마를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위반 사유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소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 배우자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유학비라든가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에게 어떻게 소상하게 몇 월 며칠째 얼마 썼고 그거 어떻게 소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네. 자체가 굉장히 지나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모에게 배우자가 생활비를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았다는 그런 이미 말씀도 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소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 재산이 사실상 정치 자금을 제외하고는 6,700만 원인가요? 그거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은 재산이 40억, 50억, 70억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뭐 부정 축제자인 것 마냥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 높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내각 인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현 지명자는요, 2019년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 격차가 고착화된다 이렇게 공개 비판해놓고 정작 본인이 아들의 아파트 매매를 지원해줘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19년 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캐치업,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네, 조현 지명자 살펴보셨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본인은 아들의 용산 아파트 갭 투자를 지원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저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께 이렇게 해라. 사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하는 거다라고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신 거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들어간 돈의 상당수 아드님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변호사고 본인보다 한 3, 4배 정도의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네. 그럼 아들이 다 해가지고 아들 돈을 샀어야 되는 건데 아들 돈보다는 본인과 장모님 돈이 더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집을 누구 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취득세도 또 본인 등이 다 냅니다. 증여세 처리하고 그러면 행정 처리도 다 본인 등이 했을 건데 그러면 전세금 끼고 아들은 3, 4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전 절차도 아들이 안 하고 명의만 아들로 되고 이 집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조현 후보자의 경우는 업무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그 외교의 기조로 삼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 안 가는 부분이죠. 네, 조현 지명자는 뭐 증여로 처리를 했다, 세금도 완납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 된다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과 행동이 좀 엇갈린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행동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추후에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탈법이라든가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 후보자의 그런 사과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